100개가 넘는 객실이 겸비된 고급 호텔. 밝은 조명과 친절한 주인이 맞이해주는 그곳은 수십 개의 비밀 통로와 시체를 소각하는 소각장이 겸비된 살인의 성이라 불렸는데, 그 잔혹한 전설엔 몇 가지 의문이 존재했습니다. 그날은 시카고 중심가에 위치한 어느 호텔이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 세 단장을 마친 호텔의 주인은 펜실베니아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시카고로 이주 후 고급 주택가에 있는 약국을 경영하던 남자였죠. 남자의 호텔은 북적이진 않았지만 늘 손님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아늑하고 깔끔한 공간과 나쁘지 않은 서비스에 대부분의 투숙객은 호텔에서의 생활을 만족해했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행사가 시카고에서 열린 이후 남자의 호텔에선 기이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호텔이 살인을 위해 설계된 살인 호텔이라는 거죠. 시카고에서 일어난 흉흉한 실종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전부 그 호텔에서 사라졌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 호텔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왔다는 한 청년은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호텔이었지만 내부엔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비밀 장치들이 가득했다. 약 100여 개가 넘는 방들이 있는데 몇몇 방들은 미로처럼 이어져 있어서 잘못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고, 심지어 출구를 찾기 어려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면 바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각 방에 있는 환기구에는 언제든 살인가스가 살포될 수 있는 파이프가 연결돼 있었고, 복도 구석구석엔 고문실까지 있었는데 건물 전체의 벽이 성면으로 채워져 있어서 방음 때문에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은 모두 처리하기 쉽게 건물 2층과 3층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는 낙하장치를 통해 아래로 떨어져 시체 처리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지하엔 늘 구석구석 시체가 쌓여 있었고 썩은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 시체 처리실은 연구실로도 불렸는데 해부용 탁자와 각종 수술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 원하는 장기를 떨어진 시체에서 적출할 수 있었고, 이 미친 살인 공장을 가동시키는 건 바로 호텔의 주인인 그 남자였습니다. 그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그 호텔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는데, 그리고 남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건 바로 시체를 시카고 의과대학에 지급해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대학은 주기적으로 해부학이나 표본에 필요한 시체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남자였고,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어째서 남자가 혼자 그렇게 많은 시체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몇몇의 사람들은 남자가 그저 돈을 위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살인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는 쾌락 추구형 사이코패스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해도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남자의 살인 호텔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꺼림칙한 상상이 커져가고 있었을 때 호텔을 둘러싼 무장한 경찰은 호텔의 주인인 남자가 잔혹한 범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 미국의 잭 더 리퍼라 불린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펜실베니아. 이곳에 살고 있는 3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은 15세의 엘리 파이첼과 11세의 넬리 파이첼, 5세의 하워드 파이첼이 아이들은 전부 남매였죠. 남매인 아이들이 단체로 실종되는 사건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캐나다를 여행하는 도중 사라졌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사라진 과정을 어머니인 캐리 파이첼에게 묻던 도중 캐리는 눈물을 터뜨렸고, 이내 정말 캐나다로 향한 이유에 대해 제게 설명했죠. 여기서 캐리가 말한 그 남자는 그녀의 사라진 남편 벤자민 파이첼의 사업 동료인 H.H. 홈스였습니다. 캐리는 며칠 전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홈스는 그녀에게 벤자민이 잠시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홈스는 벤자민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자신의 소유의 집에 벤자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일단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가겠다고 캐리에게 허락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홈스는 벤자민의 가족과 오랜 인연이 있었기에 걱정은 됐지만 캐리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때가 아이들과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김영사에게 알렸고 김영사와 토론토에 있는 홈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홈스는 물론이고 새 아이들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여기 지하실에 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건 지하실에 너부러져 있는 두 아이의 시체, 바로 앨리스와 넬리였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 보일 정도로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고, 앨리스는 선천성 기형인 만곡 쪽을 앓고 있었는데 범인은 아이들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신체까지 절단해놨죠.
하지만 또 다른 아이인 하워드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하워드를 찾기 위해 홈스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전부 뒤지기로 했습니다. 홈스에겐 시카고 번화가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호텔로 알고 있었고 호텔을 운영할 목적으로 완공되긴 했지만 정작 1층은 상가, 2층은 임대 장기 임대 아파트, 그리고 3층은 공실인 주상복합 건물이었죠. 그리고 그곳 어디에도 하워드의 흔적이나 그를 숨겨둘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인디애나 폴리스에 홈스의 별장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전부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뼈 조각을 찾았고 뼈의 골격으로 봤을 때 그건 하워드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하워드는 약물에 의한 사망이었고 앨리스와 넬리는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이들을 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 아이들의 아버지 벤자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리와 아이들이 그렇게 찾던 벤자민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차 사고로 차와 시체가 전부 불에 탔고 보험금까지 전부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바로 벤자민의 아이들을 살해한 홈스였죠. 저는 홈스가 보험금을 위해 친구이자 동업자인 벤자민을 죽인 뒤 사고로 위장했고 행여 벤자민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할까봐 유족인 캐리와 아이들까지 처리하기로 했고 일단 캐리와 아이들을 분리시킨 뒤 먼저 처리를 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홈스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홈스의 앞으로 또 다른 범죄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말절도로 수배 중이었죠. 그렇게 전국에 홈스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고 당국은 일명 현상금 사냥꾼 일을 하던 사설군 사업체인 핑커튼 전미탐정사무소에도 홈스를 추적하고 체포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핑커튼 사무소는 드디어 홈스의 덜미를 잡았고 보스턴 당국은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던 홈스를 구속시켰습니다. 1890년대 영국의 잭 더 리퍼와 함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이자 최초의 연쇄살인마라 유명한 H.H. 홈스의 이야기는 만들어진 잔혹사였습니다. 실명이 허먼 웹스터 머짓인 홈스의 살인 호텔부터가 존재하지 않았죠. 홈스는 건축한 건물의 3층을 호텔로 쓰려고 하긴 했지만 이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얻어내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실제 손님을 받거나 그곳에 온 손님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살해 혐의를 받은 건 동료인 벤자민 파이첼과 그의 아이들이었고 그가 저지른 살인 중 확실하게 살인으로 인정받은 건 벤자민이 유일했죠. 목수였던 벤자민은 당시 홈스와 함께 보험 사기나 뒤처리를 돕던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체포된 뒤 보험금을 노리고 벤자민을 살해했고 사고로 위장했다는 걸 자백했고 아이들도 훗날 벤자민의 죽음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그의 가족을 살해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토론토를 포함해 총 27건의 살인과 6건의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고도 자백을 했는데 이도 허위 자백이었죠. 그가 살인을 자백한 피해자들은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거나 살인이 아닌 지병으로 죽은 이들도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홈스가 결혼 사기로 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했던 사기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들을 살해했을 거란 의혹은 있었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건 없었죠.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허위 자백을 한 이유는 당시 해당 사건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혈안이 된 언론이 홈스에게 새로운 살인사건에 자백을 하는 대가로 돈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홈스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동기는 그저 돈밖에 없었죠. 그는 훗날 피에 미쳐서 살인을 하기 위한 호텔까지 지은 연쇄살인마로 유명해졌지만 실상 피가 아닌 돈에 미친 사이코패스였던 겁니다. 불우했다고 알려진 어린 시절도 진짜가 아니란 의혹이 있는 홈스는 평생 남의 등을 등쳐먹고 범죄로 연명해온 끝에 벤자민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1896년 5월 7일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목이 바로 부러지지 않아 20분 동안 천천히 질식사하는 고통을 당했는데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 그에게 퍽 어울리는 죽음이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악마와 함께 태어났다. 홈스의 유언이라고 유명한 이 구절은 사실 그를 인터뷰한 신문기자가 만들어낸 인용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소름 끼치게 한 일명 홈스 전설은 전부 자작극인 내용만을 찾는 황색 저널리즘의 결과물이었죠. 그가 사람들을 죽인 희대의 살인범인 건 맞지만 많은 대중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게 만들었던 키워드인 살인호텔은 전부 1990년대 이후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정작 살인호텔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호텔의 배경이 된 건물 안에선
단 하나의 시신도 나오지 않았죠. 전부 실체도 없던 것에 소름 끼쳐 했고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황색 저널리즘은 사람들에게 잠깐의 흥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대중이 주목해야 하는 사건과 정보들 사이에서 혼란을 줄 것이고 진짜 관심을 받고 명복을 빌어줘야 할 피해자들을 잊혀지게 만들 것입니다.